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인류와 과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인류와 문명,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적 방법이란 무엇인가. 먼저 인류와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가 도구를 사용한 것은 호모 하빌리스라는 인류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호모 하빌리스는 손을 잘 사용을 했고 덕분에 지능이 발달한 그런 인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만 년 전에 살았던 베이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함으로써 인류는 보온을 할 수 있었고 또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소화가 쉬워졌고, 그래서 음식을 먹기에 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에너지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지능이 발달했고, 또 불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고 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인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잘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생존 경쟁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인데,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지식을 기록을 통해서 전수할 수 있게 돼서 대를 이어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게 되었죠. 인류는 문명을 발달시키게 됐는데 특히 유명한 것이 고대 문명, 사계 지역에서 발달한 고대 문명이 유명하죠. 자, 이런 고대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큰 강류에게 발달을 했고 북위 20도에서 40도 범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런 강류에게서 대규모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이 범람을 할 때 다시 이제 그것을 복구를 하고 또 물을 갖다 농사를 짓는 곳에 끌어대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관계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됐고, 또 이런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또 발생할 요소에는 이런 이제 관계농업의 발달과 또 여기에 필요한 금속 기구, 청동기를 사용할 수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또 계급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재산이 발달했고, 이렇게 하여 마침내 이제 도시국가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미 기원전 8500년경에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최초의 이제 문명이 발생을 했고, 또 가장 오래된 문자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발달. 이미 기원전 3000년경에 생활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을 인류는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사를 짓는 영농기술, 또 식품을 오래 보관하는 보존기술, 또 가축을 키우는 축산기술, 혹가말자는 방직기술, 그릇을 만드는 요업기술, 금속 도구를 만드는 재련기술, 집을 짓는 건축기술, 그리고 물품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기술. 고대 문명 시기에 발전시켰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바퀴입니다. 이 바퀴는 오늘날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퀴는 물건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서 수송의 혁명을 가져왔던 그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만큼 인류는 초기부터 중요한 기술들을 이미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고 오늘날 대학에서는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생활과학, 스포츠과학 등등 많은 과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말은 영어로 science인데 이 말은 라틴어 scientia에서 왔습니다. scientia의 의미는 지식, 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넓은 의미에서 학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에 과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과학은 자연과학을 말합니다. 과학은 일종의 이제 사고의 방식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쌓인 지식을 세계적으로 쌓은 것을 통칭해서 그것을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이란 뭐냐? 자연에 관한 보편 법칙을 찾고 그런 법칙으로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체계, 이것이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국어사전에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세계적 지식체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반 원리를 추구해가는 과정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룩된 어떤 지식의 체계를 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완전한 질서가 있는 세계, 이런 세계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질서한 세계도 아니죠. 물론 세상이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질서 있는 세계와 무질서한 세계가 섞여 있는 중간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찾고 규칙을 찾아서 그것을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학이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과학은 이미 기원전부터 사람들이 자연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의 규칙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자연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농경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의 스톤헨지를 들 수 있는데, 이 스톤헨지는 일종의 이제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해가 어느 쪽에서 뜨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과학은 과학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지적 흐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과학이 성립되었다고 과학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일로 기원전 6세경에 자연을 탐구하는 하나의 규칙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폭풍이나 해일이나 천둥, 번개와 같은 현상들에 신들의 어떤 개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자연의 어떤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과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기 17세기경에 와서 새로운 이제 과학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과학 이론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갈릴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갈릴레이는 물체가 떨어질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든지 또 무게와 상관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적 검증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이 이후는 과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과학혁명기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과학사에서 과학은 자연을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존재하는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과학의 시작이었다면 과학에 더 발전할 수 있는 혁명의 기틀을 놓았던 것은 실험적 검증 방법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 시작됐던 자연 철학과 그리고 17세기에 시작된 실험적 검증 방법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로 볼 수 있고, 특히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터키 해안 지방에 있는 이오니아 지방과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투스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현상을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존재로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와 해일과 지진이 신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규칙과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과 논쟁을 통해서 더 올바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철학자인 탈레스는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이제 액체 상태이지만 이것이 기체가 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물이 얼어서 단단한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습을 바꾸면서 단단하게 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오니아 지방은 사방이 이제 물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견해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주장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 아니라 어떤 무한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페르마타, 불이다, 뭐 이런 이제, 또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이제 숫자로 돼 수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의 근원을 대한 철학적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쟁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레오키푸스와 데모크리투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자론자라고 불리죠. 만물은 쪼개고 쪼개 나갈 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아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자론자들이 아톰이 이제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견해에 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물이니 불이니 공기니 흙이니 하는 이런 원소들의 집합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견해를 이제 정리한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4원소로 보았습니다. 물, 불, 흙, 공기. 그러나 이런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4가지 성질이 있는데, 이런 성질들의 결합에 의해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원소들이 만물을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자론을 배척했는데, 원자론자들은 이제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간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물질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어떤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공 자체가 이제 그걸 부정했지만, 그러나 이 진공의 존재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은 나중에 이제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작된 과학은 결국 한계를 맞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오니아에서 시작된 과학이 아테네 시대로 오면서 철학의 관심사가 물질에서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적 의무로 옮겨갔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시대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 시대에는 바로 알렉산드리아가 과학의 요람으로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뒤이어서 나타난 로마 시대 이후부터 과학은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이 쇠퇴하게 된 배경은 결국 과학 이론이 철학적인 논쟁으로 바뀌고, 또 어떤 이론이 옳고 그른가를 그 시대의 과학으로서는 밝히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과학 철학 단계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는 크게 나눠서 이제 물질과학과 생명과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과학은 생물과 무생물을 다 다루지만 주로 물질의 거동을 다루고, 생명과학은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질과학에 이제 여러 분야를 나눈다면 물리학, 화학, 천문학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지질학, 해양학, 기상학도 물질과학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물학, 동물학, 식물학이 있고요. 그래서 이 물질과학에서 가장 물질의 근본이 되는 과학, 물질 근본적인 성질을 다루는 과학이 물리학이라면, 또 물리학은 화학의 기초가 되고, 화학은 또 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기초가 됩니다. 또 물리학은 생명과학에서도 생물학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의 운동이라든지 체온 유지나 혈액순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물리적인 것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생명과학에도 바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물질은 약 100여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원소의 결합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수천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학문은 물질의 결합과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화합물은 또 생명체를 만드는, 특히 유기화합물이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물이 수백만 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물을 탐구하는, 생명과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 생물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소라는 것은 물질의 근본이 되긴 하지만, 원소를 이루는 바탕은 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자 자체도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지고, 원자핵은 다시 쿼크로 이루어지고, 전자는 렙톤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보다는 원자는 최소의 입자이긴 아니라 원자조차도 또 더 작은 입자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물질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해가는 그런 학문이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과 지구의 대기를 연구하고, 토양을 연구하고, 바다를 연구하는 이제 해양학, 이런 학문들이 전부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특히 물리학에 있어서는 과학 법칙이나 이런 것들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과학을 기술하는 과학의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자체는 이제 실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과학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수학은 과학의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나 신화, 예술, 공학, 이런 분야와는 과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과학은 자연 현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찾고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는 인생의 근원과 목적, 그리고 의미에 더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발견된 것들을 사용하는 기구나 기술, 그리고 이런 과정,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과는 다른데, 과학은 관찰 가능한 현상들 사이의 관계를 찾고 이론을 통하여 정리하고 기술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학은 이것을 이제 과학을 이용을 해서 기구를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떤 과정을 이제 이걸 탐구하는 데 더 관심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공학은 실제로 이제 인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류의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해하고 물질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상대성 이론 자체가 과학을, 세상을 바꿔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GPS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 이 GPS에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GPS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대성 이론이 인류에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 GPS는 우리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미래 문명학자인 엘빈 터플러는 인류의 3대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3의 물결의 저자이기도 한데, 인류는 이제 세 차례의 큰 물결이 이제 밀려와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의 물결은 약 1만 년 전에 시작된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1의 물결에 있어서는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인류가 이제 문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닦았던 그런 시기였다면, 제2의 물결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이제 이런 변화의 원인이 된 것은 바로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기관을 사용을 해서 동력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이제 20세기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정보화혁명을 들 수 있는데, 이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디지털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굉장히 급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앞에 있는 제1의 물결이나 제2의 물결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주도한 그런 사람들이 지식, 근로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이제 혁명을 불러일으켜서 이 혁명은 정보화혁명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회 발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과거에처럼 교통수단이나 운송수단이 아니라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결합한 정보화 기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인류사에서 세 가지 중요한 혁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태생의 역사학 교수로서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 인간은 누구이고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풍부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사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혁명은 인지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약 3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 이전에 인간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인식 능력이 있어서 다른 동물과 차이를 두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또 이런 사고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화라는 것인데요.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사용을 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해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어떤 가치를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과 중요한 차이를 벌이게 된 중요한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명은 약 12,000년 전에서 10,000년 사이에 일어났던 농업혁명 또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전에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회에서 정착하면서 농경을 하고 가축을 키우는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자리에 정착을 해 살면서 삶의 양식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강가나 이런 바닥 강가에서 모여 살면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생량을 잉여 생산을 농산물을 잉여 생산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이런 직업이나 이런 계층이 이제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업혁명은
인류가 이제 떠돌이 생활에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인간의 문화가 이제 꽃피우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중요한 혁명은 약 500년 전에 일어났던 과학혁명이라는 것인데, 이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류는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무지를 이제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또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을 파악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과학혁명이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산업혁명의 토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 생활의 변화,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을 가져온 이 3대 혁명이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과학은 인류 역사를 이제 바꿔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을 보고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고 이전의 지식을 통합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법, 이것이 과학자들이 이제 은연중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방법은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과학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방법은 이제 경험이나 어떤 측정, 관측에 근거한 증거를 사용해서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납적이고 또 경험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는 가설을 이제 설정을 하고, 이 가설에 의한 예측이 맞는지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경우에는 바로 중력이 바로 이제 빛을 회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가설을 이제 설정하고, 그러면 실제로 태양 뒤편에서 오는 별빛이 태양을 지나가면서 휘어지는지, 휘어진다면 얼마나 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맞는지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을 통해서 그 이론이 맞다는 것을 검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가설을 이제 세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경우는 중력이 빛을 회귀하는 이런 현상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중력은 빛의 경로를 회귀한다는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설이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태양 뒤쪽에 오는 별빛이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휘어질지 그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측이 이제 만약에 틀렸다면 이제 가설을 바꿔서 또 새로운 예측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가설이 맞다면 이제 가설이 입증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빛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휠 수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법칙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를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과학적인 주장은 어느 것일까요? A.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두 번째는 경기 전에 수염을 깎으면 경기에 질 확률이 크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A는 과학적이고 B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과연 과학적이고 B가 비과학적이냐?
중요한 것은 A는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대한 생각이 이런 사실과 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초속 30km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KTX의 속도가 초속이 아니죠. 이건 시속이죠. 시속 200km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KTX에 만약에 창문이 없다 또는 지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KTX에 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방이나 모자나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속도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이 속도는 KTX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속 30km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속으로 따지면 10만 k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달리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속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속도감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 그리고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그렇게 돌고 있다면 지구를 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이제 실제로 과학적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단순히 과학적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꼭 과학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경기 전에 수염을 깎으면 경기에 질 확률이 있다. 이건 하나의 징크스 같은 건데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에 경기 전에 수염을 깎았더니 10번을 깎았는데 한 7, 8번은 지더라. 물론 이제 그 팀의 능력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경험적으로 쌓아온 데이터가 그 확률이 실제로 더 크다. 이렇다면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결론 자체는 어떤 통계에 근거하고 있고 그나마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분석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경기가 이제 항상 강팀하고 붙어가 졌다. 그러면 과학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확률이 이제 비싼 경우인데 수염을 깎은 경우에 경기에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 자체는 물론 이제 자기가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분석 방법 자체는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과학적 가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음 중 과학적인 가설은 어느 것이냐? A. 원자들은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작은 입자들이다. B. 공간은 검출할 수 없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 C. 아인슈타인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과학적인 가설은 무엇일까요? 일단 A는 원자들은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작은 입자들이다.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질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원자는 더 쪼갤 수가 있어요. 원자 안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또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면 더 작은 쿼크로 나눌 수도 있고 쿼크를 더 쪼개면 이제 슈퍼 스트링이라는 초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설은 이제 틀린 가설일 수 있죠. 그러나 이 가설은 틀렸는지 맞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 자체는 과학적인 가설이라는 것이죠. 어느 것이 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간은 검출할 수 없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검출할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가설이 틀렸다 맞다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검출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물질이 검출할 수 없는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설 자체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는 가설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아인슈타인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정말 가장 위대한지는 판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물론 여기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는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뭐 판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판별했을 때는 아인슈타인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논문을 많이 쓰기만 했다고 해서 위대한 물리학자냐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준이 이제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검증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